어제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끝내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하면서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 이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맡고 계신 황운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예, 가을볕이 많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선거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영광, 곡성, 금정 뭐 다니느라고 네 많이 바빴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사실 원내 정당으로 진입한 이후에 첫 번째 치른 선거였는데 애초에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전국 정당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이번에 첫 번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선거를 치러본다는 그런 의미였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네.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는 네. 그런 의미였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이른바 지민 비조라고 해서 민주당도 선택하고 조국혁신당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전에 호남 정치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 정치에 과연 바람직한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과연 바람직한가, 공천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공천이 잘 됐든 잘못됐든 또 후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호남 정치에 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을 조국혁신당에 담당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당선자를 배출하면 좋지만 네.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득표율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그렇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겠다 이러면서 했었고, 네. 그 곡성에서 35%를 넘겨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30% 넘겼는데, 영광에서는 30%를 목표로 했는데 네. 30% 좀 미달했죠. 진보당이 좀 네. 생각보다 표가 많았고, 영광에서 3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근소한 차이로 1, 2, 3위를 다툴 걸로 생각했어요. 예.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될 것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죠. 1, 2%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1, 2, 3위가 결정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민주당의 막판 조직력이 많이 힘을 발휘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민주당 조직이 뭐 호남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데이기 때문에 그 조직력의 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진보당이 호남 지역에서의 그 진보당의 세력을 이번 영광 선거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에 진보당의 도의원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도의원이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수개월 전부터 이제 수백 명의 진보당원들이 내려와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마음을 얻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그 사유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민주당의 조직력, 그다음에 진보당의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 그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 방식이 농민들 마음을 샀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예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네, 그 오늘 뭐 여러 언론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었고 그것은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로 야권은 프레임을 짰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부산 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22% 표차로 민주당 후보보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결국 10%대로 추락한 이 민심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왜 지난 총선보다도 더 득표율이 더 떨어진 거냐? 이거는 야권에게 주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 아닌가요? 뼈아픈 패배입니다. 네. 선거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단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도 네. 있었고 박빙 정도로 갈 줄 알았거든요. 예. 물론 금정이라는 데가 부산에서도 가장 볼세가 센 곳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보다 더 큰 표차로 졌어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보다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은 더 높아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차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느냐? 특히 야권 단일 후보를 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또 그러냐 예. 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 선거 임박해서 벌어졌던 이제 실언도 좀 영향이 있었죠. 예. 김영배 의원의 실언. 예. 그 실언이 이제 적지 않게 이제 보수 결집을 가져오는 그런 어쨌든 보수가 결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수가 왜 결집했을까?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의 실언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여론의 조사에서 박빙 정도라든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단일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표차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뭐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금정 선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사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영광 국성에서 이제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영광 국성의 각 대표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예. 금정 선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죠. 그 부분은 뭐 각 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 곡성 정도는 조국혁신당에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일 후보를 내 가지고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단일 후보로서 1대1 구도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세게 붙었으면 어땠을까. 뭐 호남은 어차피 텃밭인데 텃밭에서 군수 2명을 지켜내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정권 심판론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서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네. 좀 역량을 집중해서 거기서 이겼으면 승부를 거기서 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예, 그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제가 생각할 이제 수도 그 있죠. 질문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제 조국 대표 고향이 부산이니까 처음부터 부산으로 가고 어쨌든 호남에서 경쟁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하고 초반부터 아예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짜고 했더라면 어땠겠냐. 그리고 부산 아까 이제 댓글창에 부산 금정의 경우 단일화 협상 과정이 너무 길었다. 3주나 시간이 이제 걸린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은 좀 아쉬움을 남긴 그런 야권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분이기 때문에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쉬우면 조금 한 말씀 듣고 20초만 듣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은 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 호남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제는 분명한 삼자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텃밭이긴 하나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진보당 네. 3당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는 긴장이 야권 간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너무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명품백도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또 무혐의. 결국 지난번에 JTBC 보도로 알려진 2차 주포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두 사람만 결국 다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달려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그 민정수석을 갑자기 만들고 네. 그 민정수석을 그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을 앉힐 때 사실 그때 그 민정수석을 다시 뭐 한다고 했다가 민정수석을 다시 뭐 만들어 가지고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그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주가 조작을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이것을 그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좀 뭐 데미지가 덜하게 이걸 그 빠져나올 것인가. 네. 그것을 그러니까 변수를 안 만들 것인가. 이것을 김주현이란 민정수석이 가장 잘할 것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인사를 또 맡기고 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을 앉히고 또 그 라인업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네. 그 부장검사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뭐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걸 조사한답시고 지난번에 이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조사를 할 때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처벌 의지가 없었죠.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어서 불기소로 종결할 것인가 이런 수순이었고 검찰은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는데 뭐 익숙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죄가 없는데도 유죄로 만들어 놓고 또 꿰맞추어서 네. 기소를 해서 그 재판받게도 하고 뭐 이재명 대표 케이스도 그렇고 의원님도 조국 대표 케이스도 그렇고 뭐 울산 케이스도 예. 그렇고 뭐 다 비슷한데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케이스처럼 과거에 김학의 케이스도 그때도 전부 그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다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학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만. 이번에도 주가 조작도 23억이라는 수익을 얻은 그 김건희 모녀는 틀림없이 주가 조작을 알았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뭐 몰랐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주식 문외한이다 이렇게. 그 정도 되면 김건희 씨를 검찰은 이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예. 금치산자 정도로 이걸 이제 금치산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법률용어로 그 정도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걸 몰랐을 정도면은 예. 이건 금치산자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검찰이 금치산자거나. 그래서 그 이제 어이없는 검찰의 결론인데 그것은 과거 김학의 케이스라든지 또 더 그전으로 가면 그 이명박의 BBK 케이스라든지 이런 때도 뻔한 걸 가지고 이게 정해놓은 결론에 꽤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 그게 뒤집힌단 말이죠. 또 맞습니다. 다. 네, 네. 김학의 케이스도 나중에 그 맞다라고 이렇게 또 뒤집고 그 BBK도
실소유자는 MB였다 네, 이렇게 네, 또 네. 바뀌고 이랬거든요. 이것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게 뭘로 그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머지 않아서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을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무혐의 처분 때문에 네. 막을 수 없게 됐고 김건희 특검이 결국은 이것을 다시 기소를 해서 예. 그렇게 수사. 지금 검찰의 무혐의는 검찰의 이제 그 치욕적인 그 이제 뭐 잘못된 판단 케이스 1, 2, 3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네. 치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